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북한이 밖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걸까요? 지난해 말 프랑스에 있던 북한 외교관 가족이 미국에 망명했고 또 다른 외교관 가족도 탈북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 주재 엘리트 외교관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 외교관은 김정은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이라 북한 내 상류 집단인 외교관에 잇따른 탈출이 김정은 체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 뉴스9은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들의 망명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태용호 전 주영공사에게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이 우리 공간에 망명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릴리교 참사가 탈북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망명 과정에 관여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5, 60대로 알려진 외교관의 가족이 미국 망명을 희망했고 현재 안전한 우방국에 머무는 중이라며 일가족 모두 망명에 성공했는지 부인과 딸만 이동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파리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인사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들과 별개로 프랑스에서 한 가족이 더 탈북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이른바 엘리트 탈북민은 전체의 5%인 10명 안팎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관 탈북이 늘어나는 건 코로나 봉쇄를 끝낸 북한이 해외 주재원들에게 외화벌이를 압박하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 공간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돈을 못 벌으니까 이제 평양에서 또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건 이들의 정보 가치를 높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망명한 리일규 전 참사가 조선일보와 첫 인터뷰를 했는데 절절한 심정으로 왜 북한을 벗어났는지 털어놨습니다. 북한 내 숙청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밝혔는데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9년간 쿠바에서 근무한 리일규 전 참사는 2013년 미사일 등을 실은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억류를 해제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을 받은 엘리트 외교관입니다.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남미 국가 여러 곳을 경유해 한국 땅을 밟았는데 쿠바를 떠나기 직전 공항 탑승구 앞에서의 1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 이유는 자녀들의 미래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간부들이 좋다 그러면 내 대까지는 할게. 내 자식 때는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부들이 자기는 부정축제를 안 해도 자식을 좀 좋은 직장에 갖다 앉혀놓는.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의 반통일 정책은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이제 두개국가 정책, 한국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만드는 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거니까. 2019년부터 사라진 한성열 전 외무성 부상이 미국 간첩이란 혐의로 총살당했다는 사실과 실각한 리용호 외무상 일가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리 전 참사가 한국에 온 뒤 가장 처음 만난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는 한국과 쿠바 수교를 막지 못한 점도 탈북의 배경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많은 정치적 그런 부담감이 올 것이라고, 그런 압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탈북의 기본 요인으로 되지 않았겠는가. 2016년 태용호 전 공사와 2019년 류현우 전 대사에 이어 고위 외교관의 탈북 공개는 4년여 만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리일규 전 참사가 탈북을 결심하는 데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쿠바의 북한 외교관에게 가장 큰 임무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막는 거였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북한은 한국과 쿠바 수교 직후에 쿠바 북한 대사관 직원 전원을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결정한 건 지난 2월 14일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 외무부 차관과 만나면서 수교 협상이 급물살을 탔는데 비공개로 추진돼 북한 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쿠바 주재 리일규 북한 참사가 탈북한 건 수교 협상이 시작된 지 반년여 뒤로 수교를 막아낼 수도 없고 문책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정일 생일 이틀 전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발표돼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당시 북한은 쿠바 주재 대사뿐 아니라 대사관 전 직원을 소환 또는 교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의 외교에 실패한 데다 핵심 관계자인 정치 담당 참사까지 탈북한 게 문책 요인이 된 걸로 풀이됩니다.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내부 정보 통제로 인해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잇따른 탈북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의원 모시고 북한 내 기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태 의원님,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프랑스에 주재하던 외교관 가족이 미국으로 좀 망명을 했다.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해 말부터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지금 설금 이런 얘기가 이제 북한 외교가에서 나돌았고 네네.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데 하면 프랑스에서 지난해 말에 외교관 두 가족이 탈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중에 한 가족은 정말 저하고 대단히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던 그런 절친의 이제 가족이고요. 예. 단 그들이 지금 오늘 보도한 것처럼 과연 미국으로 갔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왔는지 프랑스에 지금 남아있는지 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태 의원님 말씀은 여하튼 저희 TV조선 보도가 맞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신 셈이 되는 거고요. 두 가족이 대사관 밖으로 탈북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 파리엔 대사관이 없고 대표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정도의 그 것입니까? 프랑스는 북한과 공식 수교 관계는 없지만 네. 거기에 유네스코 국제 기구가 있고 또 프랑스와 북한은 오래전부터 총대표부급 관계, 그러니까 외교관계 바로 네. 직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표부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있는 북한 대표부의 지위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라든가 베이징, 모스크바, 그다음 스위스 제네바 이런 큰 대표부들의 버금가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표부이고 거기에 파견되는 이제 외교관들은 정말 북한 외교가에서도 정말 채로 치고 또 채서가는 최고의 엘리트 그런 외교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족이 탈북을 했다면 북한 내부에 상당한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그 가족이 이제 탈북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네. 더 이제 단속과 통제가 심화됐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럼 한국에 온 리일규 참사 얘기도 한번 네. 해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 직접 만나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예. 어떤 상황이던가요? 그 본인은 이제 대단히 그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외국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기순 망명했다고 할 때 사선을 넘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죽을 사자에 이제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보다도 저는 이 이일규 참사와 같은 이런 경우가 저는 진짜 사선을 넘어온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조건과는 달리 쿠바에는 우리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도 없고요. 본인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본인도 이제 오늘 조선일보와의 단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1시간이 정말 길었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공항에서 파스포트 여권을 보던 경찰이 이거 북한 사람이네 라고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북한 대사관을 탈출해서 공항까지 오는 그 시간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견하고 북한 쿠바 당국에 이 행불 그 요청이 됐다고
요구만 했더라면 그냥 바로 잡히면 그러면 쿠바에서 바로 북송되는 그런 이제 저는 상황이었고 결국 쿠바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없으니 쿠바를 벗어나서 삼국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삼국에서는 그런 북한 외교관이 그날에 온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비행장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고 북한 여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국에 간 그 사람들도 아연해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대단히 이제 고민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거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좀 연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현재 있는 우리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이 공항에 다 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나라 그 경찰들과 이민국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비록 북한 여권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할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생사의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북한의 최고 우방국이 쿠바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는 외교관, 거기도 아주 엘리트고 네. 지난번에 그 무기를 또 가져간 걸 네. 해제하는 공을 세워서 네. 훈장까지 받았단 말이죠. 네. 그 엘리트 외교관이 탈출한 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일 텐데요. 저도 상당히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이 2.19 참사는 북한에서도 대단히 그 고위 남미 통에 속해 있고 네. 오늘도 보도됐지만은 파나마에서 북한 청천강호가 옥류됐을 때는 네. 직접 현지에 가서 협상을 잘 벌려서 그 배를 빼내었고 그로 인해서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았던 네. 그런 김정은도 알아주는 그런 고위 외교관이었는데 이런 분이 북한 체제를 결국은 버리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북한 체제에 대한 예. 그런 염증 또 북한 체제를 밑부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뭐 북한 내부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이 외부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뉴스를 접할 텐데 네. 동료라든지 이런 것들 없을까요? 그 당연히 동료가 이제 일겨 있죠. 북한은 어느 대사관에서 누가 이제 탈북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기 전에 먼저 내부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어느 대사관에서 누가 탈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단속과 통제를 더욱 강화해라 네. 라고 알려주는데 저도 북한에서 외교관에 있을 때 누가 탈북했다라는 그런 전보문을 이제 볼 때마다 나도 어느 한때인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갈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엘리트 외교관들이 있던 탈북, 가족들까지 지금 연쇄적으로 지난해 네. 말에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지점은 본인들은 이미 북한에서 살 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자녀들에 대한 미래 그 걱정이 대단히 이제 큽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외교관들의 그런 심중에 대해서 오늘 2.19 참사가 인터뷰에서도 고백했지만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잘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최근에는 뭐 김주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는 남과 북은 영원히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다. 통일은 없다라고 통일이라는 글자 자체도 지금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들이 생기고 정말 북한 주민들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영원히 미래가 없구나 이런 좌절감이 대단히 지금 최근에는 이제 끌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입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선서도 못한 상황인데 야당이 계속해서 증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핑계로 오늘 하루 증인과 참고인만 모두 79명을 채택했습니다. 그중에는 연예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편향성을 검증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무더기 채택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와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서른도 씨 등 문화예술인 19명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K 컨텐츠를 생산해낸 영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파영화, 우파영화, 좌파연예인, 우파연예인으로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은 연예인들을 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지만 채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명 연예인들을 국회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입니다. 비슷한 시각 법사위에서도 오는 26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안 청원 청문회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이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국회의 법사위에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진상을 밝혀주시고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거라며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로 채택하는 건 결국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위헌, 월권이란 여당 반발에도 야당은 법대로 국회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데 친명계 내부에서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반대했지만 표결에서 밀렸습니다.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역시 19일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최대한 많은 증인들을 소환해 의혹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탄핵의 명분을 쌓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해당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운 사람 싸그리 모아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불출석의 죄라고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 죄로 고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소고발, 강대강 대치만 난무하는 정치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가 법대로만 흘러가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름과 그 차이를 좀 존중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의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어떤 자각과 어떤 책임감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이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지자들 간 폭력 사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과도하게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면서 극성 지지층의 충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정작 주자들은 남탓만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후보 지지자를 발로 걷어차고 뒤엉킨 지지자들을 질서요원이 간신히 떼어놓습니다. 후보자 비난을 자제해달란 관계자 제지에도 아랑곳 않습니다. 지지자 충돌은 합동연설회 시작부터 이미 예고됐습니다. 원희룡 후보 등장엔 박수와 야유가 뒤엉켰고 한동훈 후보 연설 중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이 참 좋습니다. 저는 특히 후보들은 서로에게 충돌 사태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 후보는 원 후보 측 지지자들이 계획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했는데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고요. 원 후보 측은 한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이제 구호를 외친 모양인데 그게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는 혼란을 몰고 왔고 원 후보가 기름을 끼얹었다며 두 후보 모두를 겨냥했고 윤상현 후보도 공멸의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각 후보 캠프에도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도를 넘는 비방전이 결국 전당대회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후유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당시 자신을 보조하던 행정관의 옷과 스카프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명품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주기 위해 대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명품 실물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가 명품을 건넨 2022년 9월 13일 대기하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직원이라며 지난달 19일 조모 행정관의 면세점 에코백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대기하던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만 돼야 돼. 그 시간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 제시해달라. 이에 김 여사 측은 당시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의 옷과 스카프 사진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방송한 몰카 영상에서 선물을 들고 있다던 여성이 착용했던 것들입니다. 주요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명품 실물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외부 반출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아직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전이라 이미 제출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 실물을 확인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을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해병대 출신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가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통화 녹취를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9일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 송모 씨가 변호사 A씨와 통화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언급합니다. 내가 통화도 하고 문제도 몰랐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녁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어 해병대원 순직에 사단장이 책임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합니다.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공수처는 최근 변호사 A씨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출받아 이른바 임성근 구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앞서 A씨는 공수처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와의 통화 녹취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송 씨와 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틀 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했습니다. 귀에 거즈 하나 붙였을 뿐 우리가 알던 트럼프 그대로였습니다. 건재함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는데 이 피격 사건이 발판이 된 걸까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대관식을 방불케 했고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39세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에 붕대를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장에 입장합니다. 주먹을 들어 보이며 미국을 외치자 지지자들은 열광하며 화답합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유세장 피격 사건 이틀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트럼프는 투사 이미지가 한껏 부각됐습니다. You will not take this man down. He has the courage, the strength. 트럼프는 투표 시작 20분 만에 대의원 과반 찬성을 확보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는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39살의 백인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오하이오 출신 흑수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담은 책 힐빌리의 노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강경파이자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운 고립주의자입니다. 벤스 후보 낙점에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8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선출을 7월 말로 앞당겨 바이든 대통령을 조기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트럼프를 저격한 총격범의 범행 전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사격 연습을 했고 피격 당일에는 총탄 50발을 구입했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난 건데 이 총격범이 원격 기폭 장치도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은 총격범이 폭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총격범 토마스 크룩스는 범행 전날 집 근처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183m 거리까지 쏠 수 있는데 범행 저격거리인 137m보다 장거리입니다. 당일 아침엔 동네 마트에 들러 총탄 50발과 사다리를 샀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를 몰아 유세장 인근에 주차한 뒤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차 트렁크엔 사제 폭탄을 설치하고 원격 기폭 장치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My wife ran up to law enforcement, was trying to tell them, where he was, but they couldn't seem to see him because they weren't in the right spot to see him on the roof. 경찰은 총격 26분 전 구조대원으로부터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When I say that something like this cannot happen, we are speaking of a failure. 수사당국은 총격범이 최소 48시간 전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격으로 시선을 돌린 뒤 폭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 내역, 배송 이력까지 샅샅이 조사 중입니다. We also have learned in the past hour that part of this investigation is the FBI has actually gotten access to Thomas Crooks's phone. 하지만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인 가운데 온라인에선 총격범이 평소 놀림당한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장맛비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는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가 또 쏟아졌고 벼락은 하루 사이 4,000번 가깝게 관측됐습니다. 낙뢰의 영향으로 공장에서는 정전이 발생할 정도였는데 이 새벽 시간 번개가 계속돼 시민들은 마치 대낮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탈진 길을 따라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완전히 다 차버렸어. 막 농이 땅에서 농이 따다니기는 처음이죠 우리가. 집 안방까지 물이 들어차자 놀란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을 해관도 저희 마당하고 똑같이 물이 차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자 하더라고요. 기습폭우로 완도의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으로 흙탕물이 들이쳤습니다.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긴 차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서 있습니다. 흙탕물은 삽시간에 성인 허리까지 차오르면서 차량 11대가 침수됐습니다. 한 30분 순간에 이렇게 물이 지하수에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찼습니다. 자. 폭우 속에 4,000번 가까운 낙뢰가 내리치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일부 공장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새벽 전남 진도군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폭우가 몰아쳤습니다. 지금까지 관측한 이래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비는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거제에서는 이틀 전 유실됐던 토사가 다시 주택과 골목으로 들이쳤습니다. 차가 진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느낌. 엄청 큰 소리가 났다 하다고 어른들 다 대피했었던. 이번 폭우로 전남에서만 주택 124채와 농경지 279헥타르가 침수됐고 경남에서는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이 걱정스러운데요. 이 새벽 시간당 최대 70mm 폭우가 전망됐고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틀이 올해 수도권 장마의 최대 고비가 될 텐데 앞서 전해드린 전남의 상황이 수도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등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서울 시내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갑자기 내린 비에 당황합니다. 오전에는 올 때는 비가 안 와서 편하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남산 정상에서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천리안 EAO가 포착한 동아시아 상공에 하얀색 구름대가 선명합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밀려들어와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수도권 장마 전선은 지난 10일 전북에 시간당 최대 146mm의 물폭탄을 쏟은 장마 전선과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에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압축이 일어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최대 30에서 60mm의 강한 비. 비는 내일 오후 잠시 멈춘 뒤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많게는 경기 북부에 250mm, 서울, 인천, 경기에 150mm, 충북 북부에 12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 수도권에 이어지고 남부지방의 경우 내일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초복인 어제 경북 봉화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어르신 4명이 잇따라 중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4명 모두 혈액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노인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더니 의식이 희미한 환자를 옮깁니다. 60,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근육 경직과 함께 의식이 떨어지자 출동한 겁니다. 오늘 아침 80대 여성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눈 가지고 막 묽은 물을 자꾸 막 내놓더라고요. 죽는다고 하면서 방에 넣더라네요. 4명은 모두 의식이 없거나 희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비검사에서도 어제 그 같은 그런 이제 농약 성분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미세척을 빨리 하고 해독제를 투여하는 게 빨리 처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들은 초복인 어제 점심 마을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은 회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40명이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만 나온다는 건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증상이 있는 4명은 식사 뒤 경로당에서 30여 분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경로당의 음료수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에서 원주가 거리로 따지면 110km에 달하는데요. 이 구간을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또 사고를 내고도 차를 멈추지 않았는데 과거 2차례나 음주 사고를 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골목에 들어선 흰색 SUV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곧바로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나가니까 SUV 차량이 5대 있었는데 3대를 도망갔고.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도 추적에 나섭니다. 골목길에서 뺑소니 차량을 막아서자 요리조리 피해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이제 또 도망을 갔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오토바이를 아예 밟고. 결국 순찰차와 오토바이에 포위돼 도주국은 막을 내립니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운전자는 서울에서부터 음주운전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양평 구간에서 갈지자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고 원주까지 달아나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음주운전 구간만 110km에 이릅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빈유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음주가 걸리면은 좀 엄한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좀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가상화폐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죠. 이 사우디 정부가 700조 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네옴시티를 팔아서 코인 사기를 벌이기도 했는데 투자자들은 200억 원을 날렸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엄모 씨가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를 홍보합니다. 엄 씨는 사우디 정부가 700조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과기부 장관상 수상 이력 등을 내세워 엄 씨가 끌어모은 투자자는 300여 명, 투자금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2021년 9월 상장 당시 개당 13,000원이던 가상화폐 가격은 18,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엄 씨가 2022년 3월 발행인 자격으로 코인 거래소에 거래 중지를 신청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11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엄 씨가 거래 중지 기간에 자신의 보유 물량만 팔아치웠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억 정도 금액을 투자를 했고 지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들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엄 씨는 TV조선의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생긴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인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양주 지식산업센터에서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동탄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이 관리센터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김창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동탄 신도시의 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장한 남성들이 닫혀있는 관리센터의 문을 따 점거하더니 새 잠금 장치를 설치합니다. 위아래 까맣게 있고 여기다가 3조에 띠돌 놓고 가세요 여기 저기 못 들어와요 이러고 이렇게. 사건의 발단은 관리인 선정. 최근 선거로 A씨가 관리인으로 뽑혔는데 B씨가 기존 관리업체와의 소송 결과를 갖고 자신이 관리인이라며 용역업체를 동원한 겁니다. 서로 관리권이 있다고 하면서 대치를 하기는 했는데 물리적인 다툼은 없었고. 용역업체가 관리센터를 점거한 지 3주가 돼가지만 출입구는 막혀 있고 건물 밖에는 임시 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당장 주차비 정산도 안 되고 무항장하고 주차도 지금 막 개판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월엔 남양주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양측이 서로 관리인이라며 집단 난투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리인은 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나 정부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 하루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고 전문의들마저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건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 만여 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의정 갈등의 최대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응급 환자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중 4명이 최근 병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곳 응급실은 오전 8시를 기해 운영이 24시간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일 다시 문을 열지만 당분간 야간 환자는 받지 못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 이탈 후 신규 인력 채용을 놓고 병원과 전문의들 사이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직서내 의료진들을 좀 돌아오게끔 하려고 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막 왔는데 처음에 나도 안 받아줬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요. 자리부터. 이처럼 전공의 공백이 의료 현장에 각종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전공의 출근율은 어제 낮 12시 기준 8.4%, 최근 복귀자는 44명에 그쳤습니다.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600명 넘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서울대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 합의서를 발송하는 등 병원들도 사직 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대규모 의사 부족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법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부산에서 이틀 연속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가는 사례가 생겼다고요? 네, 두 사건 모두 사고 후 운전자들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14일 오전엔 30대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나왔고요. 전날엔 음주 의심 40대 운전자가 전복 사고를 낸 뒤 도주했는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에선 전직 축구 선수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한 다음에 사고를 내고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카가 경찰을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병원에 먼저 보냈는데 운전자는 병원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지만 사고 당시의 음주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명인들의 사건들 속에서 음주운전 처벌의 어떤 사각지대들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됐고 특히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가 알려지면서 교통형법 부분에 대한 규범력이나 실효성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김호중 씨도 결국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긴 어려웠고 기소 내용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과는 또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애초에 도주하지 못하도록 사고 미조치죄 형량을 음주운전죄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봤듯이 술타기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도망을 가든지 이러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술타기 수법을 썼을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캐나다는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에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술타기 방지법은 발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키면 될 것 같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데 대한 처벌 더 강력하게 또 법을 만들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봉선화, 연정, 사랑의 이름표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트로트 거장 가수 현철 씨가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로트 전설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한국 트로트 역사에 남을 명곡들을 쏟아낸 국민 가수 현철이 15일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돼 오랜 기간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9년 27살의 나이로 무정한 그대를 내며 데뷔한 현철은 좀처럼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은 나비인가 봐 등의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하며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후배 가수들이 끊임없이 다시 부르곤 하는 명곡들을 내놓았고 송대건과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국민 가수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호흡했던 참 푸근한,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가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배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발인은 18일 오전에 엄수됩니다. TV유선 장도우입니다. 고교 최강을 가리는 청룡기 야구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고교 최대어 정우주가 활약 중인 전주고가 창단 47년 만에 처음으로 청룡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정우주는 포고에도 150km 구속으로 탈삼진 4개를 뽑아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전주고는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고교 최대어 정우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1사 만루 상황에서 공을 이어받아 탈삼진. 후속 타자마저 시속 150km의 직구로 삼진을 뽑아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때문에 몇 차례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라운드의 열기는 시종일관 뜨거웠습니다. 마산용마와 전주고 모두 첫 우승을 노리는 만큼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재학생들과 동문들의 열띤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아침부터 응원하려고 버스 타고 오랫동안 달려와가지고 꼭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정우주 선수가 이번에 잘 던져가지고 꼭 우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주고는 2, 3, 4회 대거 11점을 뽑았습니다. 정우주를 앞세운 탄탄한 마운드까지 더해 14대 5로 승리. 창단 47년 만에 첫 청룡기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호진 선수 꼭 닮고 있습니다. 제 장점은 우선 빠른 직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경기 운영이나 그런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우주는 이번 대회 3승, 평균 자책점 0.60의 빼어난 투구로 우수 투수상까지 거머쥐며 올해 KBO 드래프트 1순위까지 예약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달팽이는 신기하게도 뿔이 넷입니다. 위아래 크고 작은 더듬이 넷이 제멋대로 엇갈리며 까딱거리는 게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뿔의 다툼이라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헛된 싸움을 뜻하죠. 느려 터진 달팽이가 좁은 머리 위에서 자리 쌈박질까지 해대니 한심합니다. 어딜 가니 몰라, 멀리 가니 몰라, 가기는 가니. 이 세 마리가 다툽니다. 살찐 돼지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 따집니다. 다른 한 마리가 말합니다. 곧 제사가 오면 돼지를 구울 텐데 우리도 모두 불에 타 죽을 걸 모르는가? 네 마리는 돼지가 바짝 마르도록 피를 빨아댑니다. 마른 돼지를 잡지 않자 말라 죽도록 먹어치웁니다. 회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입이 둘입니다. 먹이를 다투다 물어뜯고 서로 죽여 자멸합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합동연설의 방청석에서 의자를 집어드는 육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자폭전대나 다름없는 난장판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거듭 소리칩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붙었죠. 급기야 누군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나섭니다. 야유와 욕설과 몸싸움은 연설회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후보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온갖 자극적 언사로 헐뜯으며 키운 증오가 폭력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넉 달이 지나도록 참패백서나 쇄신책 하나 못 내고 있습니다. 민심을 되돌려 보수를 재건하는 명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친윤 친한으로 갈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니 아니니 삿대질만 해댑니다. 거대 야당은 탄핵 공세로 정권의 명줄을 조여오는데 소수 여당은 저들끼리 부질없는 멱살잡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을 다투는가? 부싯돌 불빛 같은 발작 찰나에 기댄 몸이면서. 그래도 달팽이는 느릴망정 뒤로 가진 않습니다. 7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초라한 여당 자폭 육박전이었습니다. 지난 밤부터 남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쏟아져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서는 강한 비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시간당 30에서 60mm,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2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에 최고 1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청주와 제주 등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